1950년 11월 25일 오전, 북한 깊은 산골 마을에 미군 폭격기가 나타납니다. 네이팜탄이 떨어지고 사령부 건물 잔해 속에서 청년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계급도 낮고 이름조차 낯선 병사였습니다. 부대원들은 그를 그저 류비서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러시아어 통역이자 기밀 비서였죠. 그 흔한 계급장 하나 없는 참모부의 이름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름은 마오아닝.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의 장남이었습니다. 국가주석의 아들이 왜 가짜 이름을 달고 낯선 전선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을까요? 10분 위인 사전. 오늘은 마오아닝의 이야기입니다. 1922년 10월 중국 후난성 창사에서 마오쩌둥과 그의 두 번째 부인 양카이우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혁명 조직을 이끌며 쫓기는 몸이었죠. 8살 되던 해 국민당 계열 군벌에 붙잡힌 어머니가 처형됩니다. 마오쩌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살려주겠다는 회유를 그녀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지하 조직은 삼형제를 상하이로 피신시켰습니다. 지도자 자녀들을 몰래 돌보던 비밀 유치원에 맡겨졌지만 감시가 심해지면서 그 유치원마저 얼마 못 가 문을 닫습니다. 후원자를 잃은 형제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막내 알룽은 그 와중에 이질로 세상을 떠났고 남은 두 형제는 대여섯 해를 상하이 뒷골목에서 신문파리와 구걸로 버텼습니다. 훗날 그는 이 시절을 두고 거지 소년이 배운 것이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많았다고 해고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아들이라기엔 너무도 혹독한 유년이었습니다. 1936년 형제는 겨우 지하 조직에 발견돼 프랑스를 거쳐 소련으로 보내집니다. 이바노브 국제아동원에서 세르게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1942년 20살이 되기도 전에 그는 스탈린에게 직접 편지를 씁니다. 독일과 싸우는 전선에 보내달라는 청원이었죠. 곧바로 전선에 세울 수는 없다는 답이 돌아왔고 대신 그는 군사학교로 보내집니다. 군사학교를 졸업한 그는 탱크부대의 정치장교로 배속돼 폴란드와 체코를 거쳐 1945년 베를린 전투까지 진군합니다. 유학온 지도자의 아들이 아니라 총을 든 참전 군인이 된 겁니다. 독일이 무너진 뒤 스탈린은 그를 모스크바로 불러 직접 치하하며 손목시계를 선물했습니다. 훗날 이 시계 하나가 그의 마지막 순간을 증언하게 됩니다. 1946년 10년 만에 아버지 곁으로 돌아온 그를 마오쩌둥은 살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농촌으로 보내 땅을 일구게 했습니다. 소련에서 자란 아들이 다시 중국의 땅과 사람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였죠. 그는 산둥의 토지개혁 현장에서 몇 년을 보내다 1948년에야 예난 인근 지도부 사무실의 말단 직원이 됩니다. 그 무렵 예난에서 만났던 류스치와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지 2주 만에 결혼합니다. 저오얼라이 부부와 몇몇 동료가 참석한 밥상 2개짜리 소박한 혼례였습니다. 새 나라가 세워진 기쁨과 함께 그의 삶에도 잠시 평온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마오쩌둥의 오랜 전우인 펑더와이 장군이 중국인 민주원군을 이끌고 조선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이었고 참전은 곧 국군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오아닝은 자신도 데려가 달라 청합니다. 펑더와이는 반대했습니다. 위험한 전선의 최고 지도자의 아들을 데려갈 수는 없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아버지 마오쩌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못 갈 이유가 무엇이냐는 한마디에 그는 압록강을 건넙니다.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사령부 안에서도 극소수였습니다. 그는 전투병과가 아니라
펑도아이 사령부의 러시아어, 통역 겸 기밀 비서로 배치됩니다. 펑도아이는 그를 두고 첫 번째 지원군 병사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사령부는 대유동이라는 일제강점기 폐광을 개조한 산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아침, 그 상공에 미군 폭격기가 나타나 네이팜탄을 쏟아붓습니다. 전날 밤부터 정찰기가 1시간 넘게 상공을 맴돌았던 뒤였습니다. 마오아닌과 참모 가오루이신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시신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불에 탔고 신원은 스탈린이 선물했던 그 손목시계로 겨우 확인됐습니다. 그가 왜 발각됐는지를 두고 지금도 말이 엇갈립니다. 계란볶음밥을 짓던 연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오래 돌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무선통신이 감청됐을 뿐이라 반박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논쟁적인 대목입니다. 펑도아이는 자네로 달려가려다 주변에 붙들렸습니다. 저월라이에게 보낼 전범은 겨우 30글자를 그는 1시간 넘게 붙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문화대혁명 시기 이미 실각한 펑도아이에게 이 죽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마오쩌둥은 이를 두고 전쟁에는 늘 희생이 따르는 법이라며 펑도아이를 두둔했다고 전해집니다. 정작 마오쩌둥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건 2달이 지난 1951년 1월이었습니다. 저월라이가 전쟁 지휘에 미칠 영향을 걱정해 보고를 미뤄온 탓이었습니다. 며느리 류스치는 유해를 중국으로 데려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청사는 어디든 충직한 뼈를 묻나니 어찌 말가죽에 시신을 싸서 돌아와야 하느냐는 것이었죠. 이미 조선 땅에 묻힌 지원군 전사자가 수만인데 안잉이라고 다를 것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1955년 그의 유해는 북한 평안남도 회창의 지원군 열사릉원으로 옮겨져 전사자 134명과 나란히 잠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중국에서 특별 대우 없이 죽은 모범적인 지도자의 아들로 기억됐습니다. 2019년에는 가장 아름다운 분투자 칭호가 추서됐고 고향 샤오산에는 그의 동상이 섰습니다. 2021년 개봉한 영화 장진호에서도 그의 마지막 순간이 다시 그려졌습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 곁으로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재회의 사진 한 장은 그가 지도자의 아들이기 전에 평범한 아들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그의 죽음을 마오쩌둥의 자녀 중 누구도 최고 권력을 잊지 않은 이유와 겹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조선 땅에는 지금도 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하나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이야기가 더 마음에 남으시나요? 10분 위인 사전, 다음 인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